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지금 날씨가 선선해서 오시기 괜찮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특강을 기초 강의랑 같이 이렇게 1시간 기초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사주 변통 프리토킹이라고 해서 사주 해석하는 걸 1시간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들은 명리 기초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예전에 배웠는데 기초 다지기를 하시려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1시간 정도 해서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더 잘 보이겠죠? 일단 명리라고 하는 과목은 점수학 분야 중에 하나예요. 점수학은 뭐냐면 우리가 운명을 예측하는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술수 형태로 이렇게 점을 쳤는데, 뭐 그런 어떤 전법 종류와 함께 그 다음에 명리라고 하는 과목이 당나라 시절에 당나라 때 처음으로 이제 명리라고 하는 과목이 나왔고요. 그 이전에 선진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한나라나 진나라 통일하기 이전에 하상주 시대에는 주로 이제 점술이라고 해서 국가 운명을 주도적으로 점을 쳤고요. 개인의 운명은 그 이후에 점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나라 때 그 왕충이라는 사람이 논형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통해서 이런 이제 운명론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제 하나의 하두를 제시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가의 운명과 개인의 운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가 전쟁에 휘말리거나 아니면 혜성이 나타나서 지구와 충돌했다. 그러면 우리들은 단명할 팔자가 아니더라도 다 어떻습니까? 죽잖아요. 그럴 때 개인의 운명이란 사주팔자, 나는 장수해야 될 사주팔자인데, 근데 어떤 국가의 운명에 의해서 단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재물복이 감소한다거나,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만 일어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개인의 운명은 국가라고 하는 전쟁의 운명에 휘말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서 나온 결론을, 국가의 운명은 개인의 운명보다 더 우위에 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할 운이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코로나로 인하여 시험이 취소가 되었어, 국가에서. 그러면 올해 시험에 합격할 내 운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험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 사주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가의 운명 또는 세계 경제 정세에 따라서 그런 변수를 좀 헤아려서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첫 타임에 이제 이 부분을 첫 장에 여러분한테 좀 생각 좀 해보시라고, 진지하게.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개인의 운명이 모든 걸 얘기하진 않는다. 그 다음에 동일한 사주도 똑같은 운명을 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론하는 게 거의 100%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양한 변수를 헤아려서 저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한 70%, 80% 정도만 우리가 좀 예측해낼 수 있다면 굉장히 우수한 과목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 이런 건 없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명리학이라는 과목의 이론이 어떻게 구성되었느냐, 이걸 보면 음양오행이 그 이론의 근거가 되고, 이 음양오행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음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다른 과목을 통해서도 좀 이해를 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명리 기초 강의에서 왜 음양을 강의하냐면, 이게 사주 해석할 때 그대로 쓰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제 일간에 양일간이 있고 음일간이 있어요. 그러면 갑병무경임이라고 하는 양일간과 을정기신계라고 하는 음일간이 있는데, 이 음일간이 나의 성향을 나타낼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일단 양간들은 눈에 잘 보이겠죠. 음간들은 눈에 잘 안 보일 것이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 양에 태양과 달이 있고, 태양과 달은 음양으로 구별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실 거고요. 두 번째 부분입니다. 태양은 낮에 떠 있고 달은 밤에 떠 있으니까 낮과 밤이 양과 음인데요. 그럴 때 위에 있는 글자를 우리는 하늘천이라 그래서 천간이라고 하고, 아래쪽에 있는 글자를 지지라 그러죠. 그러면은 천간이라고 하는 글자는 양의 속성을 들고 있는 거고, 지지라고 하는 글자는 음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의 속성을 갖고 있다면 천간에 떠 있는 글자는 양의 속성을 갖고 있으니까 눈에 잘 보이겠네요. 밝으니까.
지지는 잘 안 보이겠네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대중적인 시선에서 얘기하면 눈에 잘 보이는 건 제가 이렇게 서 있어요. 홍 선생님이 서 있어요. 그런데 홍 선생님은 그냥 여러분이 봤을 때 명리를 강의하는 선생님의 모습이 어때요? 딱 드러나 보이잖아요. 그런데 홍 선생님의 프라이빗한 부분은 여러분은 알 수가 없죠. 그게 지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지를 갖다 우리는 프라이빗한 내용 아니면 가정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청간을 사회적인 부분, 즉 홍 선생님은 사회적으로 명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잖아요. 이게 사회적인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잘 보이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첫 번째, 지지를 너무 알려고 하시지 마시고 청간으로 시선을 돌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청간에 나와 있는 글자는 확실하고 눈에 잘 보이는 글자예요. 자, 힘의 세기를 한번 볼까요? 양은 남자를 나타내고, 양이라고 하는 건 강한 글자이고, 음이라고 하는 음의 속성은 여성스럽고 약하고, 그리고 양은 강하기 때문에 움직여요. 굉장히 동적이에요. 활동적이에요. 음은 비활동적이고 약해요. 그러면 사주라는 글자에서 청간이 있고 지지가 있어요. 그러면 청간은 양이니까 지지보다는 힘이 많겠죠? 강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지에 오화와 사하라는 글자가 있고 청간에 병정화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건 칠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칠판 글씨를 좀 하겠습니다. 그죠.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아직까지 좀 써봐야 되는데, 그러네요. 병화가 있고, 지지로 사하가 있어요. 그럴 때 청간에 있는 병화는 양이기 때문에 100% 화 기운을 갖고 있지만, 이 사하는 지지기 때문에 100% 화가 아니라 사실은 무토라는 지장간이라고 하는 글자들이 있어요. 무는 토라는 기운을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중기로 경금이라고 하는 금의 기운을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병화의 기운을 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지에 있는 화는 속성이 목화토금자 좀 섞여 있죠. 그러면 오리지널 100% 병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그럴 때 이 사하는, 지지에 있는 화는 100% 병화의 기운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 청간에 있는 갑병, 무경임, 을정, 기신계라고 하는 청간이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힘의 세계가 강하겠죠. 그리고 청간은 양이기 때문에 움직여 다녀요. 그래서 청간이 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원래 양은 속성이 어떻습니까? 활동적인 속성이 있으니까 청간충은 별로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지지는 음적인 속성이 있으니까 고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지에서 충이 일어나거나 막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오히려. 그래서 청간에서는 합을 두려워하고 지지에서는 충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청간은 양이기 때문에 고유의 속성이 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충돌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합하여서 묶어서 고요하게 만들면 자기 양의 본연의 속성을 잃어버리니까 오히려 청간은 합이 되는 걸 두려워하고요. 지지는 원래 고요해야 되는데 충이나 형이 들어와서 지지를 흔들면 지지의 속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음양의 속성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청간이라고 하는 글자, 양이라고 하는 속성은 강합니다. 그리고 움직여 다녀요. 나중에 기초 강의에서 배우시게 될 내용이지만 양의 청간이 있고 음의 청간이 있습니다. 을정, 기, 신, 개. 그럴 때 갑병무경임은 어떻습니까? 활동적이겠죠? 그리고 좀 성격이 강하겠죠? 그리고 성향도 약간 남자 같겠고. 그럼 을정기신계는 어떻습니까? 좀 여성스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양간에 비교하여서 활동을 전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양간에 비교해서 조금 정적인 속성에 있거나 아니면 집에서 좀 쉬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속성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음양 관계에서 여러분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이 있으면 양은 왼쪽, 음은 오른쪽. 네. 그래서 우리가 육체노동 옛날에 직업의 기초는 없지만 옛날에 육체노동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또 머리 쓰는 직업군이 있잖아요. 그럼 어느 게 좀 더 귀하다고 하냐면 넥타이 매고 머리를 쓰는 직업, 그러니까 생각이 더 귀한 거죠. 몸의 행동보다. 근데 오른손이 제일 이렇게 밥도 먹고 제일 일을 많이 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귀한 손은 왼손이고 양은 귀한 것이고 음은
좀 천하다. 이럴 때 우리는 어때요? 부귀영화라고 했을 때 명예 간섭, 명예 감투 이런 의미에서 양을 굉장히 귀하다고 봤었고요. 음은 천하다고 봤으니까 천이 산홍공상이라고 하는 직업군에서 상인이죠. 그래서 돈을 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을 명예인 양에 속하고 물을 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재물을 의미하는 거죠. 네. 이걸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아마 강의가 익숙해질 겁니다. 이거 사용하는 법이.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제가 음량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했고요. 명리에서 가장 중요한 오행 개념. 이거는 예전에 배우셔서 익히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명리를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 오행에 대한 부분은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오행 자체는 말 그대로 5가지의 원소가 서로 움직여 다니는 거예요. 행자라고 하는 거 움직여 다닌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살아서 움직이고 다니고 있는 거,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행동을 하냐면 포지티브한 행동, 양적인 행동과 네거티브한 행동, 즉 긍정적인 어떤 행동과 부정적인 행동 2가지로 행동을 합니다. 그게 상생과 상극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대대관계를 이루고 있는 거죠. 뭐 다른 책에서는 원래는 수화 목금토였는데 이제 명리학자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술수학 분야에서 목화토금수라고 저희가 정했어요. 그러면서 순서를 목화토금수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백호통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아주 의논을 많이 해서 이제 결정한 부분입니다. 거의 한나라 때 이 결정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목은 그냥 우리가 비유할 때 나무예요. 목생화, 나무는 화를 살려주고 불이 다 타고 남으면 재가 남죠. 그 재를 흙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간단하실 거예요. 그리고 흙이 많이 뭉쳐지면 모래, 바위, 돌 이렇게 되죠. 흙이 많아지면 모래알맹이, 그게 토생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금생수는 바위 밑에는 항상 어떻습니까? 물이 나오죠. 금생수. 그 다음에 물은 어떻습니까? 나무를 길러주죠. 수생목. 이거는 여러분이 많이 이제 일반적인 대중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접하시거나 뭐 또는 대중 강연을 통해서 많이 접하실 거예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 생의 방향이 있다면 좀 네거티브한 의미에서 극의 방향으로 가야 되죠. 항상 우리는 생이 있으면 어때요? 사가 있어야 되죠. 이건 서로 어떠니까 밸런스, 균형을 잡기 위한 거죠. 우주 만물의 균형 잡기. 살아있는 것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죽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또 다른 생명이 탄생할 수 있으니까. 한 단계를 건너뛰었습니다. 목극토. 나무는 토를 극하고 토국수. 흙은 물을 가둬놓을 수 있죠. 그걸 토국수라 그럽니다. 수국화. 물은 불을 꺼트릴 수 있고 화극금. 화는 금속을 녹일 수 있고 금극목. 금은 나무를 자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행의 상생상극을 이용하여서 뭘 만들었냐면 이렇게 오행 소속표를 만들었어요. 자, 이게 이제 명리를 비롯하여서 뭐 한의학을 비롯하여서 모든 동양 철학 사상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도표입니다. 나무는 이제 봄에 새싹이, 푸른 새싹이 나타나죠. 그래서 나무는 봄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해가 뜨는 방향이 동쪽을 나타내고, 나무 색깔은 잎사귀, 나무 잎사귀 색깔을 해서 청록색, 청색이나 그린 색깔, 블루나 그린 색깔이 나무 색깔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실제로 카키 색깔 이런 거는 어디에 속합니까? 카키. 녹색이잖아요. 나무 색상입니다. 카키. 그래서 푸른 색깔을 나타내고요. 또 나무는 실제로 나무 잎을 떼서 먹었는데 무슨 맛이 나올지는 여러분 혹시 먹어보셨어요? 안 먹어보셨죠? 써요. 신맛이 난대요. 하여튼 옛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목을 갖다가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신 중에서 어짐이라고 하는 인에다가 배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38에 배속을 했고요. 발음은 궁상각지호할 때 기읍과 키읔에다 배속을 했고요. 오장육부는 간담에다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주가 내 사주에 목이 이상이 있어. 목이 가유, 목이 너무 많아. 목이 너무 많아도 어떻습니까? 증세가 일어나겠죠? 목이 너무 작아. 당연히 이상한 증세가 일어나겠죠. 그럼 내 사주에 목균이 너무 약해. 없어. 그럼 어떻습니까? 저 목이라고 하는 오장육부, 저 장부에 무슨 일이 생기겠죠?
이렇게 이제 해석을 자기 사주를 보고 건강이나 질병 같은 걸 해석해냅니다. 간담 쪽에 이상이 있거나, 실제로 이제 뭐 그렇다면은 봄에 태어난 사람들 간담 기운이 엄청 왕성하거나, 그죠? 그러면 가장 간담 기운이 약한 사람은 어느 계절에 태어난 사람이 가장 간담 기운이 약할까요? 그렇죠. 맞아요. 가을에 태어난 사람이 가장 간담 기운이 약하겠죠. 왜냐하면 금은 나무 기운을 극하겠죠. 요걸 금극목이라고 해서. 그래서 가을생들은 대체적으로 지방간 이런 거 많습니다. 나는 알코올을 섭취 안 했는데도 지방간 있잖아요. 간에 이렇게 지방이 많이 끼이는. 그 다음에 피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숙살직이라고 하는 금기운은 살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을에는 모든 나뭇잎을 떨어뜨려서 죽여버리잖아요. 살기가 많은 계절이에요. 그래서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 은근히 차가워요. 사람들하고 관계도 어떨까? 단절 같은 거 마음에 안 들면 어떻습니까? 딱 안 볼 수도 있고요. 칼같이 끊어낼 수도 있고요. 또는 나는 마음이 여려서 칼같이 끊어내지 못해. 자, 난 가을에 태어났어. 가을에 태어났는데 나는 일간 자체가 힘이 없어. 그러면 신약한 사주라고 하고요. 일간 자체가 힘이 있으면 강한 사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을에 태어난 어떤 사람이 신강한 사주야. 그럼 어때요? 나는 힘도 있고 강력하게 끊어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칼처럼 자를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약해. 가을에 태어난 나는 약한 사주야. 그럼 어때요? 마음이 여리니까 칼처럼 못 끊어내. 그런데 이상하게 남들하고 친구하고 헤어질 일이 생기거나 단절될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 친구가 멀리 이사를 간다거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끊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가족 간의 인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이 가을생들은 좀 많이 생깁니다. 이게 목화토금수의 특징이에요. 화는 여름에 속하고 색깔은 당연히 불색깔이니까 레드 색깔이겠죠. 그리고 가장 뜨거운 방이 남쪽입니다. 그래서 화는 남쪽 방위를 의미해요. 어떤 사주가 따뜻한 기운이 필요한 사주가 있어요. 캐나다 유학을 갈까요? 호주 유학을 갈까요?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하라고? 따뜻한 나라가 더 좋겠죠. 네. 그래서 호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제 방위상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캐나다는 좀 북쪽에 있고, 그죠? 호주는 좀 남쪽에 있고. 이런 형태. 그러다 보니 이 명리학은 뭐냐면 균형이나 밸런스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뜨거운 사주면 좀 차가운 냉방장치가 필요하고, 차가운 사주는 어떻습니까? 뜨거운 난방장치가 필요하죠. 요게 밸런스 잡기죠. 그럼 어떤 사주가 목이라고 하는 기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어때요? 금으로서 목의 기운을 조금 어때요? 제거해줘야지. 나머지 오행들이 어떠냐면 균형을 잡아서 서로 화합하면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오늘 강의한 주요 내용은 십신이에요. 일간인 나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여러 관계들을 십신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족 관계, 즉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식과 부모도 행복해야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오행들이 다 어떻습니까? 다 골고루 잘 살아야지 내가 행복하죠. 그러니까 명리학은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균형을 잡는 걸, 그 균형 잡는 걸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토는 방위가 중앙방위이고 계절상으로는 한절기입니다. 사실 토는 성격이 애매모호해서 뭔지 잘 몰라요. 방향 중앙방위라고 하는 건 사실 어떤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토일간들이 성격이 좀 애매모호해요. 애매모호하다라고 하는 건 늘 나는 누구일까? 난 성격이 뭐지? 난 뭘 해야 되지? 그러면서 어떨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퀘션 마크를 붙일 수 있겠죠? 이걸 갖다 우리는 철학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주에 토가 많거나 토일간들은 그런 애매모호한, 그래서 자기 자신이나 자아를 찾고자 하는, 또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나중에 사주를 올리시면 토들이 웬만큼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걸 학예성이라 그러고 철학성이라고도 합니다. 금은 이제 모든 나뭇잎이 떨어지는 계절이니까 가을을 나타내고요. 방위로는 이제 모두가 죽어나가는 방향이니까 태양이 지는 방향, 그걸 서쪽이라고 합니다. 좀 쓸쓸하죠. 나이가 좀 드신 분은요, 석양을 보기가 싫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석양을 보면 마음이 좀 슬퍼져서 석양을 보기가 싫어, 이런 느낌이 드시면
80 이후세요. 내가 40인데도 그런 마음이 들다. 그럼 내 마음은 이미 80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마음은 없어. 난 석양 보니까 너무 좋아. 이러면 아직 젊다는 얘기예요. 서쪽입니다. 그리고 이 칼을 든다라고 하는 건 개혁할 혁자, 혁명, 의리 이런 것들, 옳음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인의 예지 신 중에서 의리. 그러면은 우리가 가을생들은 다 어때요? 너는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 하는 분별심 있는 사람이야 이러겠네요. 그러면 불의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금일간이거나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공정성 이런 거에 흥분하시겠죠. 뭔가 정의감을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이제 금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이 사주에 하나도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주는 금이 약해. 또는 금이 약하려면 어느 계절에 태어나야 됩니까? 금이 가장 에너지가 떨어지려면. 그렇죠. 화극금, 그죠. 화. 또는 어때? 금의 반대니까 목이라든지, 그죠? 뭔가 금의 기운을 좀 빼는 글자, 이런 글자들이 많으면 금이 약하죠.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대략 융통성 있게 잘 적응합니다. 굳이 정의감이 아니어도 세상이 그러한데 좀 따라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유연성을 융통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주를 딱 보고 아, 이 사주는 좀 융통성이 있어, 유연성이 있어. 아, 이 사주는 굉장히 정의감이 있어.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목화토금수에 이런 소속표를 가지고 어떠냐 판단을 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예요. 수는 차가운 계절이니까 당연히 겨울일 것이고, 물 색깔은 물이 많이 몰려 있으면 시커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수하려고 뜨는 수돗물은 어때요? 물량이 작기 때문에 맑아 보이는 거고요. 조금 어느 정도 모이면 에메랄드 빛이고요. 그 다음에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면 시커매요. 그래서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햇빛이 투과하지 않아서 어둠의 세계예요. 그래서 수는 검은색입니다. 블랙 컬러 뭐 아니면 약간 다크한 그레이, 다크한 회색 이런 거 입어도 다 수색깔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인의 예지신 중에서는 지혜를 나타냅니다. 지혜를 나타내고 여기 숫자도 나중에 여러분이 핸드폰 번호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부동산 층수 번호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가지고 숫자를 얘기할 수 있고요. 발음은 여러분이 성명학할 때 많이 쓰는 발음입니다. 이 오행 발음이 성명학 하시는 분들의 80%가 이걸로 하고요. 한 20%는 훈민정음에 따라서 좀 다른 형태로 짓기도 해요. 그런데 거의 다수의 의견이 이렇다면 어떻습니까? 다수의 의견으로 많이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걸 요즘은 이제 한자라기보다는 한글 이름도 하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의 여건은 다 어떠냐 발음기호로 적혀 있죠. 영어 발음. 그래서 발음 쪽으로 좀 치중하여서 성명을 짓기도 합니다. 홍시라고 하는 글자. 홍시라고 하는 글자는 오행상 무슨 글자입니까? 홍. 그럴 때 이 히읗, 이제 자음이죠. 요 자음을 위주로 하고 이걸 주음이라 그러고요. 밑에 있는 글자, 받침 글자를 종음이라 그럽니다. 홍시라고 하나, 호시라고 하나, 하시라고 하나. 그죠? 이응과 히읗이라고 하는 발음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글자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오행 중에서 이응과 히읗은 토에 속하니까 사실은 나는 발음상으로 어떠냐면 토오행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 뒷글자들은 어떻습니까? 상생관계로 이름을 맞춰주면 되겠죠? 금이 들어오거나 토와 상생관계는 화생토하는 그죠? 화가 되거나 아니면 토에서 금을 생하는 금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토라고 하는 이름이 있으면 뒤에 들어오는 글자는 어때요? 서로 상생관계로 맞춰줘야 되니까 화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금이 들어와야 되겠죠? 즉 이름자가 토야. 그러면 뒤에 있는 글자가 여기가 금이 들어오면 토생금해서 상생관계로 맞춰줄 것이고 여기가 화가 들어오면 화생토해서 상생관계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지금 성명도 어떻을까? 이런 오행의 상생관계로 이름을 장명을 해줍니다. 특히 수는 신장반강. 그러면 신장반강은 물이 흐르는 우리의 오장육부죠. 혈액을 걸러주는 곳이 신장반강이죠. 참고로 약 많이 드시지 마세요. 신장이 노폐분을 걸러주는데 우리가 많은 약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독성이 있잖아요. 많이 먹으면 어때요? 신장 쪽에 문제 생길 수 있죠.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물 같은 것들이 잘 흐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신장 기능은 그만큼 더 약해진다니까. 우리가 혈액이 탁해져
탁해지면 그만큼 노폐물이 많이 쌓였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혈액이 좀 탁해져 있어요. 그러면 신장에서 그 많은 노폐물을 걸러내기 위해서 신장이 더 많이 일을 하겠죠. 그래서 물 많이 드시고 나이가 들면 너무 과도한 약을 섭취하는 게 오히려 나쁘다는 사실. 이걸 나중에 사주에서 다 집어넣어서 활용을 합니다. 숫자까지도 활용을 합니다. 목, 화, 토, 금, 수. 예. 지금 저희가 특강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정규 강좌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갖다 좀 더 구체적으로 외우는 방법까지 같이 배울 거예요. 명리학은 입춘을 기점으로 해서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양력 1월 1일도 아니고 음력 1월 1일도 아니고. 우리가 이미 오행에서 목이 첫 번째로 등장을 했잖아요. 목은 봄이라 그랬잖아요. 푸릇푸릇 새싹이 싹 트는. 그래서 명리학의 새해는 입춘이에요. 그리고 입춘이 들어오는 시간까지 정해져 있어서 딱 그 시간이 지나야지 내 사주에 연주가 세워집니다. 내 띠가 나오고.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이런 거 관계없이 집어넣으면 바로 사주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끔 스마트폰이 없는 케이스, 없는 경우, 옛날식으로 만세력을 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스마트폰이 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상 증세가 생기거나 아니면 우리의 와이파이망이 공격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5G가 꺼지거나 이러면 우리 옛날 방식으로 만세력으로 사주를 뽑는 걸 배우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사주를 아예 사주 기둥을 세울 수도 없는 거죠. 거기에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만세력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네. 아까 금이 좀 뭐 냉정하고 어쩌고 막 그랬잖아요. 금하고 수하고 볼 때 금이 더 그래요? 수가 더 그래요? 금이요. 예. 수는 추워서 얼어붙어서 입이 안 떨어져요. 오히려 수가 많은 사람들은요, 차갑기는 하는데 겉으로는 너무나 따뜻함을 원하기 때문에 애정을 갈구해요. 금은 좀 냉정합니다. 금은 좀 그런 성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이 더 냉정한 거죠. 칼의 성향이. 자, 이건 기운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저희 명리학은 절기력을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 저희 사주에서는 기후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기후를 조화롭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요. 조화로운 기후를 원해요. 그걸 갖다 우리는 조화로운 기후라는 걸 줄여가지고 앞뒤 글자 써서 조후라고도 부릅니다. 조후라고 하는 건 조화로운 기후의 밸런스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주를 딱 봤을 때 여러분이 좀 풀기 힘드시다면 계절이 나오는 글자에 집중을 하면 사주는 금세 풀어집니다. 그만큼 사주에서는 기후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뭐 점성학도 똑같죠. 어느 별자리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매우 달라지죠. 에너지가. 자, 이건 요즘은 사주 명리학을 하나도 안 배우시는 분들도 이거 다 하더라고, 일반인들도. 스마트폰에 무료 만세력 앱이 있으니까 그냥 다운받으면 됩니다. 만세력을 검색하여서 무료 만세력 아무거나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생년월 일시를 입력하면 자신의 사주팔자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태어난 출생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출생년, 출생월, 출생일이면 출생일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바로 나를 나타내는 거죠. 자, 우리는 위에 있는 글자가 있고 아래에 있는 글자가 있어요. 위에 있는 글자를 천간이라고 부르고, 요 천간은 하늘천, 하늘을 나타내는 글자 위에 있죠. 밑에 있는 글자는 지지라고 해서 땅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그럼 아까 우리 배웠을 때 이건 양이고 이거는 음이죠. 태어난 출생일이 나 자신인데 내려야 되겠군요. 네. 그냥 없어졌네요. 얘를 찍어서 쭉 내려야 되겠네요. 자, 이 글자는 천간이고 이 글자는 지지예요. 그럴 때 출생일이 나 자체를 나타내는데 내가 움직여서 지금 살아있고 내가 강하고 이런 것들이 대표잖아요. 여러분 가주가 대표죠. 우리 가족 중에서 가장 힘이 강한 자 제1순위 서열. 그게 세대주이고 가장이잖아요. 그러면 요 두 글자 천간과 지지 중에서 누가 힘이 세고 1순위겠어요? 당연히 천간이겠죠. 그래서 요 일간이라고 하는 이 천간이 태어난 일에
천간이 바로 나 자신을 나타내요. 그런데 색깔이 여기 하얀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흰색은 우리 카레 색깔이 흰색이잖아요. 실버. 실버 색깔을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백색이라고 얘기해야지. 가을에 서리가 내리면 모든 만물이 죽잖아요. 그 서리 색깔이 백색이에요. 그래서 여기 바탕색이 흰색이면 이 사주는 어때요? 금일간이네? 목화 토금수 중에서 금일간. 5분의 1 중에 하나로 태어났는데 당신은 나무로 태어나서 어쩌고저쩌고 성향 얘기하면 잘 맞아요. 5분의 1. 혈액형 성향도 잘 맞죠? 4분의 1인데. 근데 이제 천간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10분의 1이 되죠. 60갑자로 들어가면 60개 분의 하나예요. 근데 참 잘 맞습니다. 의외로. 뭐 인생은 사람 사는 건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근데 어느 게 조금 더 특성을 갖고 있느냐 이런 방향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금일간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바탕 색깔 가지고 보면 되겠네요. 출생연은 예. 이게 사라져야지 이게 들어가군요. 예. 출생연은 여기 연이 보면 이 연은 조상과 초년의 운기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연월일시는 다 시간의 흐름이 있겠죠. 연이 나오고 월이 나오고 일이 나오고 시가 나오고. 그러면 원래 저는 홍쌤이라고 할 때 저는 홍시성의 조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홍시를 갖다 붙인 거죠. 예, 그러니까 연이 어때요? 조상 자리를 뜻하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상 나의 뿌리, 그죠? 뿌리 찾기 할 때 홍시니까. 그래서 연주가 조상을 나타내고 그 조상은 어떻습니까? 나의 초년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초년 시절에 바라보지 그 다음에는 찾지도 않죠. 그래서 연주는 조상. 그래서 조상과 관련된 일들을 살필 때는 항상 연주를 살펴요. 그 다음에 나의 초년을 살피고 싶으면 연주를 봅니다. 월주는 부모, 조상 다음에 부모가 나올 것이고, 그죠? 일은 어떻습니까? 조상, 부모, 그 다음에 어때요? 나와 배우자, 내가 나올 것이고, 그 맨 마지막에 출생신은 어떠냐면 자식이 나오겠죠? 우리의 가장 친근한 가족 관계예요. 요즘은 비혼이 많아서 여러분 혹시 20, 30대 젊으신 분들 사주 상담해 보시면 요즘 최근 경향의 특징입니다. 저는 비혼이에요. 자식운 안 봅니다. 전 결혼 안 해요. 이런 비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자식에 대한 거를 사주에서 이렇게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아예 딱 잘라서 얘기하기도 많아요. 결혼하신 분들도 자식 안 놓는 경우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추세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오늘 뉴스 보니까 세 집 중에 한 집이 1인 가구래요. 그 정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그러면 현대에 맞게 사주 해석도 좀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죠? 하여튼 시주는 자식자를 나타내고요. 또 시간의 흐름상 여기는 초년, 월주는 어떨까? 청년, 일주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나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여서 내가 딱 섰을 때가 중년 또는 장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은 조금 늦어지고 있지 않아요? 네. 점차? 예. 그래서 중장년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시주는 노년이죠. 말년. 대운이라고 하는 나이별 운기가 있는데 이것보다도 이런 사주 8글자에 나는 시기가 이미 초, 중, 말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명리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 기초 중에 기초인데 이걸 간과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만 알아도 어때요? 우리는 굉장히 사주를 해석할 수 있죠. 굳이 대운을 볼 필요도 없어요. 기초만 가지고도 70%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 기초 때 배우고 그냥 다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내는지를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이 글자. 이게 나의 위에 있는 글자니까 나의 상체고, 그죠? 위에 있는 글자들이죠. 천간은. 그 다음에 지지는 어떨까? 아래쪽에 있는 글자잖아요. 이걸 갖다 우리는 상하라고 하죠. 이게 나 자신이니까 이걸 상하로 딱 나누면 어때요? 나의 상체이고 어떻습니까? 지지는, 일지는 나의 하체죠. 그리고 우리는 60개의 간지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체로 되어 있어요. 2024년은 갑진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그냥 용띠가 아니고 어떨까? 푸른 색깔의 용이죠.
딱 갑진년으로 딱 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떨어져 있을 수가 없죠. 항상 음양처럼 결합되어 있어요. 얘가 양이고 얘가 음이죠. 항상 음양이 결합되어 있죠. 실제로 연필과 연필 뚜껑, 그러니까 볼펜과 볼펜 뚜껑 항상 음양으로 결합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뚜껑이 없으면 심에 있는 어떻습니까? 액체가 날아가죠. 남녀가 이렇게 딱 결합이 되어야지 어떻습니까? 자손이 생기죠. 안 그러면 지구는 멸망하는 거고 항상 음양은 결합체 상태로 존재하게끔 되어 있어요.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예요. 그 밸런스. 따라서 이게 경금이라고 하는 게 나인데 평생 나를 따라가는 글자가 뭐예요? 나의 하체는 나를 따라가겠죠. 그러면 일지인 자는 나를 평생 따라다녀. 나의 특성이에요. 근데 드러나는 특성은 경금이죠. 네, 그럼 밑에 있는 특성은 어떻습니까? 자라고 하는 수의 특성을 밑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으로 늘 가지고 다녀요. 이걸 일주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홍쌤의 시리즈에 간지론도 나오고 일주론도 나오니까 이제 그때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될 겁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경자일주로 평생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경자일주는 특히 자식하고 평생 살아가게 되는 일주예요. 여자 같으면. 왜냐하면 이 나의 하체에 자식이라는 글자가 딱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왜 자식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검은 색깔 글자가 나왔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물이라는 글자가 지금 있다는 이야기이고, 옆에 보면은 시주에 초록색이 나왔어요. 초록색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아, 시주에는 어떤 목이라는 글자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오행을 갖다가 색깔별로 구별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는 천간이라는 글자이고 10개, 한자는 10개만 필요해요. 그리고 10개를 갖다가 각각 오행으로 분류했습니다. 갑을은 블루 색깔로 표기했죠. 그래서 목이라는 이야기고 병정은 화, 무기는 토, 경신은 금, 임계는 수. 각각 색깔로 모양을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각각 또 음양이 있어요. 자, 손가락, 발가락 가지고 음양 구별해 볼까요? 자, 손가락은 상체에 붙었죠. 양. 발가락은 아래쪽에 붙었죠. 자, 손가락 중에서 이 오른쪽 왼쪽 가지고 또 음양을 구별할 수 있겠죠. 아까 왼손은 양이라 그랬고 양이니까 편안하게 잘 모시잖아. 오른손은 맨날 일만 하잖아. 그죠? 음이니까. 그죠? 네, 이런 형태로 어떻습니까? 같은 천간 10개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음양이 또 있겠죠. 오른손 왼손에서도 또 어떻습니까? 같은 양이라도 음양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갑병무경임이라고 하는 글자는 양이고요. 그래서 음양을 갖다 표기를 했습니다. 을정기신계라고 하는 거 음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기초 강의, 이제 정규 강좌가 들어가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간지로 이루어졌으니까 지지라고 하는 글자도 있겠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래. 이들도 여러분 발가락도 음인데 오른발가락, 왼발가락이 있으니까 또 여기서도 음양이 나눠지겠죠. 마치 지지에서도 이렇게 음양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들이 결합해서 60가자 형태로 되어서 이제 사주를 이제 풀어나갑니다. 그런데 출생일이 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10개 중에 하나로 태어났겠죠. 갑은 큰 나무, 양이기 때문에 을은 작은 나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나를 의미하는 글자예요. 이것도 기초 강의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조금 심도 있게 다뤄볼 겁니다. 오늘의 주제. 명리는 크게 두 종류의 이론을 이해하면 해석이 가능합니다. 딱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어요. 크게 구별하자면 첫 번째 음양오행론. 음양오행론은 뭡니까? 음양의 오행의 상생상극 이론이 있죠. 요걸 좀 더 발전시킨 이론이 바로 십신론이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십신론을 다른 말로 육신이라고도 불러요. 십신이라고도 부르고 육신이라고도 부르고 육신이라고도 불러요. 이거를 잘 이해하면 사주를 풀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론이 음양오행론에서 나온 거죠. 오행의 상생상극에서. 두 번째, 오성술이라고 하는 점성술 이론이 결합되어서 신살 이론이 있어요. 이 신살 이론은 오행의 상생상극하고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합충. 아니 왜 갑목은 기토를 왜 좋아하는지 이거 모르잖아. 이거 오행 아니잖아. 상극인데 자기네들끼리 합의되어 있대. 이런 오행의 상생상극이 들어가지 않은 모든 이론은 다 오성술이라고 하는 별자리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이론을 크게 알고 있으면 사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합충, 삼형살, 백호대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마도화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매우 많이 쓰죠. 역마살 모르는 사람 없죠. 명리는 몰라도 사주는 몰라도 어딘가 들어봤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신살론에 속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명리학 이론은 크게 보면 음양오행론, 즉 십신, 그 다음에 신살, 요 두 가지만 알면 어떻습니까? 두 가지만 결합하면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십신은 우리가 육아에서 음양오행을 갖다 보통 이오라고 표기를 해요. 육아 서적에서 옛날 선비들은 이오라고 적혀 있으면 한자 이와 한자 오를 쓰면 음양오행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이 음양오행 십신은 나로부터 주인공이 나예요. 나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관계들을 십신이라고 부릅니다. 인간관계, 사물, 사건 등은 십신으로 펼쳐되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신살보다 더 중요한 스토리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이론 중에서도 더 중요한 이론은 어떤 거라고요? 십신이겠죠. 십신을 잘 알면 풀 수 있습니다.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십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한 겁니다. 네. 십신론에 앞에 육신이랑 육신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의 차이가 어떻게 돼요? 그 차이는 기초 시간에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의미가 없어가지고. 왜 의미가 없냐면요. 우리 육친 간에 인연이 있어 없어 이렇게 할 때 육친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동양 문화권에서 가족관계를 칭하는 용어가 육친이죠. 그러니까 피와 이 살집을 나눈 혈육을 갖다 어더라고요. 육친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 육친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육친이 나온 거고요. 그러다 보니 옛사람들은 요런 비겁, 식상, 재성, 간살, 인성 중에서 나로부터 비롯되는 관계에서 내가 극하는 오행은 젠데 이걸 갖다 음양으로 나누면 편재, 정재가 있는데 이 편재, 정재는 뭐 남자 위주에서는 어때요? 편재는 첩, 정재는 그죠? 본부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둘 다 어때요? 나의 소유물들이죠. 부하 직원은 여러분 무섭지 않잖아요. 약간 좀 뭐 까탈스러운 부하 직원이든 정상적인 부하 직원이든 그죠? 이들을 그냥 한 가지 종류로 해서 재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그냥 한 가지로. 그러면 여기 한 가지 종류가 되겠네요. 그리고 식신과 상간은 얘네들의 성향이 좀 달랐어요. 글자의 의미 자체가. 그래서 식신은 식록복, 먹을 식자를 썼잖아요. 식록복의 의미고 상간이라고 하는 건 그 영모의 조짐이죠. 관성을 해치는 거니까 나의 명예를 해친다는 의미에서 글자의 자체로서 이들의 성격은 다르기 때문에 식신과 상간은 또 다른 이 종류를 갖다 한꺼번에 모이지 않고 하나하나로 달리 표기했어요. 자, 편간과 정간. 우리는 제일 무서운 게 나를 극하는 오행이죠. 나를 죽이러 들어오는 오행. 그런데 편간은 극악무도하게 죽이러 들어오고 정간은 그래도 나를 좀 봐주면서 음양이 다르니까 그렇게 죽이러 들어와요. 그래서 얘들은 약간 성향이 다르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종류로. 자, 편인정인. 편인은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나의 계모, 정인은 어때? 나의 정모죠. 나의 진짜 엄마. 이들은 어찌됐든 나한테 밥 해주는 존재 아니에요. 나를 생해줘야 되죠. 계모도 밥을 해줘야 되고 정모도 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어떠냐? 어차피 나를 생해야 되는 존재니까 이걸 한 가지 종류로 본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를 그래서 인성이라고 그냥 한 가지 종류로 본 거예요. 인 하나. 그럼 편간 정간 하나 둘 셋. 편재 정제 한 가지로 봤죠. 넷. 식신상간 달리 봤죠. 다섯 여섯. 그리고 비견겁재는 뺐어요. 그래서 비견격, 겁재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모두 몇 가지 종류가 된 거예요? 육신이 된 거죠? 6가지 종류가 된 거죠? 참고로 비견겁재를 뺀 이유가 나름대로 저의 개인 가설입니다. 비견겁재는 제 관하고 전부 상극이에요. 돈과 명예와 가장 상극되는 게 비견겁재예요. 그럼 옛사람들은 비견겁재는 매우 싫어했겠네요. 돈과 명예와 부귀영화하고 가장 먼 글자가 뭐예요? 상극인 글자가 비견겁재겠죠? 네. 그래서 비견겁재는 격에서도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개 종류로 구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절대로 사주 독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한마디도 못 되는 이유 있죠? 난 사주 해석이 안 돼. 난 3년, 4년씩 배웠는데도 사주를 해석하라 그러면 한마디도 못 돼. 이것 때문에 그래요. 평간 어쩌고 정간 어쩌고.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저는 그냥 제가 가르치는 건 좀 쉽게 가르치려는 거. 저는 말문을 열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영어도 말문을 열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리딩해 이거지 문법을 가르치지 않죠. 나중에 문법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가 명리도 문법을 배우려고 그러는 거야. 문법을 배우려고 하다 보니 어때요? 바로 어때요? 프리토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일단 프리토킹 하시고 나서 어때요? 문법을 배우세요. 별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자, 나와 같은 오행을 우리는 비견겁제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비겁이라고 통칭을 했어요. 비견겁제, 음양 구별하지 말고 그냥 다 이들은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 나를 생하는 오행은 식신상간인데 식신상간은 그냥 식신상간을 구별하지 말고 그냥 식상이라는 의미에서 그냥 바로 보시라는 이야기고. 똑같은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자, 비견겁제는 우리 엄마가 나를 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제가 여러분 프린트물에도 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물을 봐도 되고 일단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다시 이걸 갖다가 여러분 보기 좋게 오행의 상생상구로 정리한 거예요. 십신을. 자, 이러면 좀 더 이렇게 눈에 보여서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앞에 보면 목일간 출생자라고 해놓고 여자라고 적어놨습니다. 이상하게 꼭 이렇게 음양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청일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전부 다 음만 있으면 안 되잖아. 항상 어때? 자연의 섭리가 항상 그렇게 만들어 놓았을까. 50% 50% 아니면 어때? 40% 60%면 어떨까?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목은 근데 여성분들은 제가 음양 조금만 얘기했는데 양은 명예라 그랬죠. 음은 돈이라 그랬죠. 근데 양은 남자라 그랬고 음은 돈이라 그랬죠. 여자분들이 많은 게 아무래도 돈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 음양만 가지고 조금 이야기해도. 자, 예를 들어 내가 목일간이야. 목이 나 자신이야. 그죠? 목이 나 자신이야. 그런데 목은 누구로부터 생을 받냐면 수로부터 생을 받죠. 그러면 목을 태어나게 한 사람은 뭐냐면 나의 모친이죠. 그래서 나를 생하는 오행을 갖다가 우리는 인이라는 용어로 다시 바꿨는데 결국은 나한테는 모친이 되고 모친이 낳은 같은 목들은 어떻습니까? 이 빗자는 비교하다, 견주다, 비교당하는 관계들 아시죠? 그러면 형제 자매들은 항상 비교당하죠. 장남은 그런데 차남은 왜 그러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차남은 저렇게 똑똑한데 장남은 왜 그러냐. 항상 경쟁하고 비교당하는 관계. 이걸 갖다 우리는 비견겁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견겁제가 의미하는 바는 나의 부모로부터 같이 나온 형제 자매, 그 다음에 나의 친구, 선배 후배 하는 글자들이 있죠. 나하고 야자타임, 높임말을 쓰지 않는 나의 어깨동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갖다 우리는 나와 동일한 오행인 비에다가 갖다 붙여요. 친구, 동료, 그 다음에 경쟁하는 관계. 자, 친구, 동료, 경쟁하는 관계가 많으면 어떨까? 내 마음은 어떨까요? 승부욕이 나죠. 경쟁심이 생기죠. 그래서 비견겁제가 많은 사람은 경쟁심과 승부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때요? 기질이 좀 강하겠네. 저는 경쟁심이 없어요. 그래서 출세를 못한 것 같아요. 자, 비견겁제가 약한 사람은 외롭죠. 형제 친구가 없는 사람이잖아. 아니면 형제 친구가 작거나 수많은 사회적인 친구들은 많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다는 이야기죠. 진실한 우정. 이게 비견겁제라는 이야기예요. 승부욕, 투쟁심 이런 거 많습니다. 그리고 나하고 똑같은 목들이 많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의 성향은 고집과 독립심이 많아지겠죠? 자, 이 목은요, 누구하고 전부 다 극관계냐면 이게 재물재자죠? 그 다음에 이 비견겁제는 누구하고 극관계냐면 나를 극하는 오행, 바로 나의 감투, 명예라는 글자하고 극관계예요. 그러니까 비견겁의 단점이 확 보이죠? 그런데 어때요? 승부심, 경쟁심 이런 거에서는 어떨까? 비견겁을 따라올 수가 없겠죠. 힘이 강한 글자예요, 비견겁제는. 그리고 독립이나 주체성이 많은 글자이고요. 이걸 갖다 고집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내가 생하는 오행. 내가 생하는 오행은 내가 만들어내는 음식이잖아요. 내가 키우는 농작물이 되겠죠. 그래서 식입니다. 보통 식상이라고도 얘기하고 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비식재간인이라는 표현을 즐겨 써요.
내가 만들어내니까 여자 같으면 어때요? 내가 만들어내니까 자식이 될 것이고 내가 키우고 있는 제자가 될 거고 그리고 내가 만들어내서 이렇게 말하는 표현력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창의력, 연구개발 이런 것들이 비견, 그 식신상간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내는 일거리, 손재주 이런 것들이 다 어떠냐면 식상에 들어갑니다. 예체능, 내가 부르는 음악, 내가 만들어내는 미술, 내가 만들어내는 소설책, 내가 지금 아이디어로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식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거의 식상이 주도하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내가 극하는 거, 내가 극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소유물들이에요. 내가 극하니까. 그래서 재성은 나의 노비, 나의 소유물. 내 말을 듣는 존재. 그래서 나의 소유물의 대표적인 건 재물이죠. 그 다음에 나의 소유물. 옛날엔 노비였는데 지금 부하 직원이죠. 자, 여기서 우리 엄마라는 글자가 있고 이 토는 토국수에서 우리 엄마를 극하는 글자에서 엄마의 남편에 해당이 돼요. 여기에서 항상 십신은 모자 관계와 그 다음에 남자는 무조건 십신 관계에서 관이 남자예요. 자, 남자는 명예와 감투 좋아해. 여자는 뭘 좋아해? 돈 좋아하죠. 자, 음양의 속성, 여자가 뭘 좋아하는지 남자가 뭘 좋아하는지 그 속성을 알면 싸울 일이 없어요. 하성 남자는 뭘 좋아한다고요? 명예, 감투. 금성 여자는 뭘 좋아한다고요? 돈. 우리 와이프 기분을 좋게 만들려면 뭐만 주면 된다고요? 돈만 갖다 주면 된다고요. 그걸 하나 못 맞추겠습니까? 돈만 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자의 속성은 음이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는, 즉 돈이 나와 유사한 속성이라고 느끼는 거고, 남자는 어때요? 하늘이나 양이기 때문에 어때요? 명예지향적인 스타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은 무조건 남자에 해당이 되고 재는 무조건 여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재는 어떻습니까? 나한테는 어떻게 되냐면 나의 부인에도 해당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간은 어떻습니까? 나한테는 뭐가 된다고요? 남편에 해당이 돼요. 그럼 남자 사주에 자기 부인은 무조건 어때요? 재성을 보면 나의 부인, 여자 사주에 간성을 보면 어떤가? 나의 남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자가 나한테는 모친인데 모친의 관성을 찾으면 되죠. 관성은 나를 극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모친을 극하는 글자는 토국수하는 토가 모친의 남편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어떠냐면 아버지가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다 돈 벌어오는 기계예요. 그래서 재성이에요. 자식한테는 재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뭐 남편의 어머니라는 의미에서 시어머니가 되고요. 나중에 외손주 부친 이거는 정규 강좌 때 조금 자세히 할 거고요. 나를 극하는 글자를 관이라고 합니다. 보통 편관, 정관 하는데 그냥 통칭하여 관살, 관. 관은 나라잖아요. 나라는 나라법이죠. 그래서 이 관이라고 하는 글자에는 나라법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법을 잘 지키는 사람, 모범생, 모범, 그죠? 그 다음에 나라법은 어떨까? 나한테 세금 내라고 나를 구속하죠. 그걸 나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그래서 관성이 많은 사람들은 통제에 익숙해요. 그 통제를 좋은 말로 표현하면 자제력, 절제력. 나를 통제하는 거야. 7시에 딱 눈 떠서 하고 내가 통제하고 자제하는 것들 있죠. 내가 본능대로 행동하는 걸 어떻습니까? 억제시키는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글자를 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관성이 좀 있는 사람은 어떨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꽤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스스로를 절제하고 통제하고 모범적이고. 그래서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들고 있다. 나라법 절제. 그 다음에 간성은 어떻습니까? 나를 극하죠. 나를 극하니까 나를 어렵게 만드는, 나를 죽일 것 같은 온갖 어려움들. 그래서 관제송사, 어려움, 질병까지 다 관성에 속해요. 나를 생활해주는 걸 인성이라고 그러는데 인성은 어때? 글자 자체가 어때? 도장이죠? 그래서 서류, 문서, 사인이라는 글자가 인성이에요. 그리고 나를 생해주는 글자, 서류, 문서는 전부 다 종이에다 사인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뭐예요? 내가 좀 더 잘 살아남으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것들. 그럼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속하냐면 인성에 속해요. 여러분도 지금 여기에 나온 이 자리에 온 건 공부하러 오신 거잖아요. 특강 들으러. 근데 목적이 뭐예요? 이런 지식을 습득하여 나를 잘 보호하고자 하는 거죠. 내가 잘 생존하려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겁나는 게 없어요. 영원히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 나를 생하는 글자가 인성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글자가 바로 이거예요. 부동산, 부동산. 등기 관련 서류에 직인 찍힌 것.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성을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질문할 때 인성을 조금 주의 깊게 살피면 됩니다. 최근에 상담하면서 또 다른 걸 느꼈어요. 채권과 주식이 있잖아요. 이 인성은 권리증을 의미하거든요. 자격증, 권리증, 도장 찍힌 거, 직인 찍힌 거. 채권은 10년 후에 돈으로 바꿔준다는 권리증이죠. 그래서 채권이 인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채권 투자로 엄청 유명한 사람, 이렇게 이름 치면 나오는 분 사주를 봤는데요. 인성이 확실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은 주식 투자하면 안 된대요. 주식은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죠. 현금화 시키기 좀 어려운 것들, 국가의 등기 권리증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인성이에요. 그럼 현금은 여기에서는 어디로 보는 거예요? 그럼 주식은 바로 현금화 시키는 거죠.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데 여러분 주식 이 증서를 갖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나요? 다 증권사에 있죠. 여러분 통장. 근데 보지도 못했죠. 근데 팔죠. 다 재성이에요.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건 재성. 예, 뭔가 권리증 형태로 되어 있는 건 인성. 권리금 장사하는 거 있죠. 권리증, 권리금 장사 다 인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원을 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학원이나 교회, 종교단체. 예를 들어 교회를 사고 판다 이러면 다 뭐예요? 인성이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권리금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인성이 좋기 때문에, 또는 인성의 기운이 왕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장사를 해야 돼요? 부동산, 권리금, 이런 것들을 위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간단하게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더 하고 싶어도 정규 강좌에서 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규 강좌에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